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배우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펴낸 마침 그 위로가 필요했어요 중에서 4가지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 말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들었습니다. 2019년 8월 29살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휴대전화를 팔았다. 그래야 인터넷에서 찾아본 극단적 선택에 필요한 도구를 살 수 있었다. 그는 부모의 이혼과 어려운 형편 탓에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떨어져 지낸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관심했고 함께 살던 어머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성인이 되어 시작한 직장 생활도 원만하진 못했다.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몇 줄로 설명하는 것은 몹시 무례하겠지만 30을 넘기지 못한 채 생을 끝내려던 그의 선택만으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삶의 굴곡을 감히 짐작할 수 있다. 그를 A씨라고 불러야 하는 건 이 사건에 B씨와 C씨가 있어서다. A씨는 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의 동반자를 수소문했다. 그렇게 모인 3사람은 8월 10일을 울산의 어느 여관방에 마주 앉았다. 준비의 과정과 실행의 순간 사이에 놓인 높은 벽을 그들은 단숨에 넘어버렸다. 하지만 실패였다. C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A씨와 B씨는 그보다 덜한 상태로 구조됐다. 이후 A, B씨는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이 일의 주범격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구치소에 말상대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의 가정사와 범행 경위를 들은 어느 재소자는 나도 범죄자지만 염치 없이 부탁드린다 하면서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다. 구속 넉 달 만인 12월 7일 울산지법에서 A씨의 선고 재판이 열렸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큰 범죄여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을 주문까지 다 읽었으니 이제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재판장은 일어서지 않았다. 박 판사는 준비해온 다른 글을 꺼냈다. 피고인들에게 이제까지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 형의 선고로 모두 끝났지만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답기를 기원하며 설령 애달프다 해도 절대로 도중에 끝내선 안 됩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막기 위해 강제 구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는 징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써온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판은 죄의 유무와 벌의 경중을 따지는 무겁고 중대한 일이다. 결국에는 형량으로 요약되는 판결을 듣기 위해 피고인은 오랜 시간 법정에 머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자신에 대한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 긴 시간 동안 판결이 갖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 검사는 죄를 증명하기 위해 A씨의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변호하기 위해 A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증인과 참고인이 보태는 말까지 더해 그 모든 이야기를 끝내는 판사가 듣는다.
평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을 A씨에게 판사는 재판 과정 자체가 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음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다. 라는 한마디는 죄와 벌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A씨의 삶에 대한 뜨거운 격려였다. 퇴근길 4호선의 위로. 다음 역은 동작역입니다. 2019년 6월 11일 오후 6시 40분쯤 한강을 지나는 지하철에는 퇴근길 승객이 잔뜩 타고 있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행 열차가 이촌역을 지나 동작대교를 반쯤 건넜을 때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평소 듣던 녹음 방송이 아닌 승무원의 육성이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힘들고 지치고 속상한 게 있었다면 열차에 모두 놓고 내리세요. 제가 다 싣고 가겠습니다. 남은 하루는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일상은 시간의 흐름도 왜곡하는지 1년은 참 빨리 가는데 하루는 무척 길게만 느껴진다. 그런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얼굴 모를 승무원의 한마디는 가볍지 않았다. 그 열차에는 성균관대에 다니는 22살 신씨가 타고 있었다. 요즘 청년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안다. 창밖으로 멍하니 한강을 바라보다 방송을 들은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서울교통공사에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방송 덕분에 상쾌하게 집에 간다 라는 감사 문자를 보냈고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서는 지하철에서 울 뻔했다 라고 글을 남겼다. 댓글이 여럿 달렸는데 신씨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나도 그 방송을 들은 적이 있다거나 저녁에 그분 열차를 타면 하루가 편안하게 마무리된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글을 보고 연락한 기자에게 신씨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 저를 걱정해주고 힘내라고 말해주니까 아는 사람의 응원보다 더 힘이 났다. 맞아, 다들 열심히 사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다. 한강을 바라보며 그 방송을 들으니 마음이 더 울컥하더라고요. 4호선 지하철이 서울 도심 아래에서 유일하게 땅 위로 나오는 때가 한강을 건널 때다. 단조로운 지하 구간에서 휴대전화만 쳐다보던 이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특히 해질녘의 한강은 아름답지만 왠지 스산하기도 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의 회로가 저절로 돌아간다. 바로 그 시점에 승무원은 안내방송 스위치를 올린 것이다. 대중교통 하차방송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잘 챙기라 라는 문구가 공식처럼 들어가는데 속상한 건 모두 두고 내리라 라고 뒤집어서 제가 다 싣고 가겠다 라고 말하는 문장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을 때 꺼낼 수 있는 일상의 언어가 아니다. 하루 중 언제 방송을 해야 할지, 어디서 스위치를 올려야 할지, 마이크에 대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승무원은 많은 시간을 들여 깊이 고민했을 게 분명했다. 마지막 비행. 37살 홍 씨가 베트남에서 연락을 받은 건 2019년 11월이었다. 다낭에 머물던 여동생이 중증 dengu열에 걸려 위독하다고 했다. 곧장 비행기를 탔다. 다음 날 현지에서 동생을 만났지만 낯선 땅에 낯선 병이 남매에게 허락한 시간은 이틀이 채 되지 않았다. 비행기에 오를 때의 설렘을 유난히도 좋아해 그렇게 여행을 즐기던 동생은 끝내 타국에서 숨을 거뒀다. 오빠 홍 씨는 절망했다.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동생을 데려가려고 황급히 날아왔는데 객지에서 동생 장례를 치러야 했다.
우리 영사관과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화장을 마쳤고 어느 교민이 나서준 덕에 한국항공사 귀국편을 구할 수 있었다. 집으로 가는 날 홍 씨는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며 유골함이 있다라고 알렸다. 그러자 항공사 직원이 다가와 미리 연락을 받았다며 조금이라도 편히 가실 수 있게 2 좌석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예약을 도와준 교민이 사정을 귀뜸한 터였고 항공사 측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생각지 못한 배려로 여정이 시작됐지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불쾌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동생의 유골함을 검색대에 통과시키자 현지인 검색원들이 신기한 물건 보듯이 한참을 구경하며 무례하게 행동했다. 이어진 출국 심사대에 방부 처리 확인서를 제시하니 출입국 직원은 그게 마치 벌레라도 되는 양 2 손가락만 사용해 겨우 들었다. 홍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걸 눌러 참았다. 집에서 연로한 부모님이 동생의 유골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흥분해서 좋을 것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삼켰다. 심사를 마치고 들어간 출국장은 분주했고 여행자들로 떠들썩했다. 관광지에서 즐거운 추억을 안고 떠나는 사람들 사이로 홍 씨는 쓰라린 기억을 품은 채 바삐 걸었다. 마침내 도착한 탑승구 앞에서 유골함을 가슴에 안아들고 기다리던 그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홍 씨에게 다가와 동생분과 함께 가시죠? 먼저 체크인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를 따라 탑승구를 지나니 이번에는 아까 2 좌석을 준비했다던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좌석까지 안내하겠다는 직원과 나란히 탑승용 다리를 걸으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모든 승무원에게 얘기해뒀습니다. 불편한 점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동생분의 마지막 비행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홍 씨는 승무원의 이 한마디를 잊을 수 없었다. 검색대를 통과할 때 겪은 서름과 동생을 잃은 이국 땅에서의 긴장이 풀렸는지 그 말을 듣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비행기에서 줄곧 유골을 갖고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말 덕분에 동생과 함께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에 큰 흔들림 없이 여정을 마치고 기다리시던 부모님 품에 동생을 안겨드렸습니다. 탑승용 다리를 걷는 짧은 시간에 그 직원은 많은 것을 해냈다. 동생의 명복을 빌었고 가족의 슬픔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안전하게 비행하겠다는 다짐까지 전했다.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말 한마디가 때로 가장 귀한 것이 되어 가슴에 남는다. 버스커의 편지. 2018년 9월 12일 저녁,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밀키스캔 음료 하나와 가지런한 글씨로 적힌 손편지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살다 보면 울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 심정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더 울고 싶어져 서러울 때가 있다. 사진을 올리니까 그날 그랬던 모양이다. 그는 일이 안 풀리고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며 걷다가 버스킹을 하는 사람이 보여 그 앞 벤치에 그대로 앉았다고 한다. 버스커의 선곡은 모두 잔잔한 노래였다. 마음은 점점 차분해지는데 눈에선 계속 눈물이 흐르는 어색한 경험을 하는 동안 공연이 마무리됐다. 여운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다 괜찮을 거예요 하면서 음료수 한 캔과 종이 한 장을 내밀고 사라졌다. 종이엔 안녕하세요. 방금 버스킹한 사람이에요. 라고 적혀 있었다.
오늘 제 첫 버스킹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울고 계시기에 걱정이 돼서요. 음료수가 차지 않아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제 노래가, 이 작은 음료수가 당신한테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집에 조심히 들어가요.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진정됐으면 해요. 급하게 써서 횡설수설이네요. 울지 마요. 잘 가요. 그가 엉엉 울면서 벤치에 앉았을 때 버스커는 덜덜 떨고 있었다. 자신의 노래를 세상에 선보이는 첫 공연이었으니까. 노래하는 사람에게 첫 공연은 취업 준비생에게 첫 면접 시험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면접관이 내 노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내게 눈길을 주지 않으면 어쩌나,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서 준비했을 소박한 무대 앞에 대뜸 주저앉은 관객은 분명 버스커의 시선을 끌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울고 있다.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안도감과 그가 노래에 반응하는 것 같다는 흥분을 느끼며 목소리에 차츰 자신감이 배어드는 동안 내 노래에 무슨 치유의 힘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저렇게 우는 거지 하면서 머릿속에 새로운 걱정이 맴도는 기이한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공연을 마치고 서둘러 쓴 편지에는 버스커의 그런 복잡한 심경이 나란히 담겨 있었다. 데뷔하는 이에게 보여준 관객의 눈물과 그 눈물을 달래준 버스커의 편지. 누군가의 지독한 하루가 어떤 이에게 뜻하지 않은 응원이 됐고 그것은 다시 뜻밖의 위로가 돼서 돌아왔다. 힘겨운 일상의 오아시스 같은 우연이 가끔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다.